어제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결과만 짧게 살펴보면 낙찰금리 4.024%입니다.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0.5bp 테일로 났죠. 수요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입찰 수요 보게 되시면 추이가 84.8로 전달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을 가져가는 프라이머리 딜러의 비중도 줄어들었죠. 세부적으로 보시면 응찰률이 2.56배가 나왔습니다. 직전달보다도 높고 6개월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딜러의 비중이 6개월 평균보다는 많지만 직전달보다는 좀 적게 가져가는 비율이었죠. 직접 입찰자 비중은 6개월 평균 수준으로 잡혔고, 간접 입찰자도 마찬가지로 6개월 평균에 수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10년물 입찰 결과는 강한 수요를 엿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입찰 결과가 잘 마무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큐티 관련해서 최근에 로건 총재의 발언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큐티 관련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영상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때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12월 FOMC 파월의 발언 당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큐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댈런스 연은의 로건 총재가 큐티의 테이퍼링 발언,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지금은 매월 950억 달러를 줄이고 있잖아요. 국채 600억, MBS 350억 달러인데 이게 사실 만기 도래하는 것을 재연장 안 하는 소극적인 큐티입니다. 근데 문제는 MBS 같은 경우는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그렇게 350억 달러까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950억 달러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로건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 자체가 사실 뉴욕 연은에서 공개 시장을 담당했던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더 집중되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영래포가 아직 7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 있죠.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이후에 QT 중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QT 중단 시기 이게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급준비금의 수준을 놓고 보면 글쎄요, 이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만큼의 비중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는 있어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절성 효과가 있겠죠. 이제 보통 분기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국채 입찰,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주 우연히 일시에 겹치게 되면 사고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죠. 하필 시기가 우연히 겹치면 이런 유동성 충격이 급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 유동성 부족 현상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 사고처럼 찾아온다. 하필 그때 이게 겹치는 상황만 아니었어도 생기지 않을 일들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유동성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로건 총재의 발언도 이런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 이런 의미지, 지금 당장 QT를 종료하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로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사실 지금 단기자금 시장을 오랫동안 면밀하게 관찰해온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QT를 지속하고 싶어서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이 단기자금 시장의 충격을 면밀히 좀 잘 살피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영래포가 줄어들면서 이게 제로에 가까워 오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미래의 시제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함께 이야기한 부분이 이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금리 수준의 레벨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레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환경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긴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쇄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금융환경 완화 부분을 어느 정도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비둘기적인 해석으로만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시적으로 우연히 겹치게 될 이벤트에 가까운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계절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은행들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이게 분기 말을 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일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레버리지 회계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날짜에 오면 현금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황금색이 영래포입니다. 이 피크가 찍을 때가 있죠. 피크가 찍는 거와 정반대로 유럽 은행들이 반대의 포지션이 나오죠. 이 얘기는 정확하게 이게 분기 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반대로 유럽 은행들은 레포 시장에서의 활동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계절성 효과예요. 분기말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차대조표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 차입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한 걸 갖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일반 금융회사들인데 분기 말에 유럽계 은행들은 레포 차입을 줄이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 역레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차대조표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지급준비금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레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 채권 입찰이 공교롭게 겹쳤다. 채권 입찰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우리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비중을 살펴봤지만 실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입찰 금액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레포 시장에서 조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에 대한 차입 수요가 또 몰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언급해드렸던 게 이제 세금이 있겠죠. 세금 납부하는 시기가 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레포가 또 줄고 TGA가 갑자기 늘면서 지급증기금이 또 감소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영상들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평상시에도 특별히 금융시장,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들에 따라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레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면 공교롭게 우연히 아까 사례로 언급한 세 가지가 우연히 겹치게 된다면 급격하게 단기자금 시장의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이라도 조짐이 나오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대출이 중단되거나 금리가 치솟게 되는 그런 발작 사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자. 로건 총재가 아마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QT를 논하자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의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쭉 설명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갑작스런 우연에 겹친 사건들이 공교롭게 함께 일어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2019년도처럼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이후에 QT를 중단하는 그런 테이퍼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아직까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뭘로 확인이 가능하냐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으로 확인이 돼요. 1월 3일자가 3조 5천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GDP의 13% 정도가 될 겁니다. 연준의 애초의 목표는 파란 선 점선 수준이었어요. 지급준비금을 이만큼 줄이겠다는 거가 목표였는데 제가 이 빨간 선에 적정 안정선을 그어놨죠. 제가 이 선을 말씀드릴 때 꼭 제가 그었다고 주어를 넣어서 자꾸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적정 안정선은 아무도 어디인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시장의 컨센조차도 3조 달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 영상 보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SBB 파산의 저점을 우리가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이 위에서도 터질 수 있고 이 밑에서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적정선이 3조 달러 부근이다. 이 선이 GDP의 한 12% 정도 되는 거고 3조 달러 부근이 오게 되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3조 5천억 달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5천억 달러 정도의 범퍼가 있는 거고 이게 근접해 온다면 QT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다. 5천억 달러 정도가 있고 우리 영래포에도 7천억이 있습니다. 합산하면 1조 2천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두 개만 합치는 게 아니고 우린 TGA 재정 지출도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분기 말까지 7,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재정 지출과 맞물려서 지급 준비금의 적정선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계속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뭐 TGA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의 속도로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영래포의 소진이 먼저 일어나겠죠. 이후에 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될 건데 이게 빨라야 올해 3분기입니다. 아까 범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속도로 떨어져도 그렇고 전제 조건도 TGA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만약 TGA의 재정 지출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알 수 없는 시장에 충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 영래포의 소진 없이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긴급하게 QT를 종료하거나 뭐 QE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시장에 특히 채권 시장이 먼저 감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영래포 금리와 단기물의 금리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시장의 충격, 유동성 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충격을 뭐 영래포 금리와 뭐 1개월물 금리의 추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유동성 충격보다는 실질 경기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발발이 돼서 추후에 유동성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좀 최근에 변화가 생긴 게 12월 FOMC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굳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까지 비둘기적 발언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뭐 물론 정치적인 견해가 누가 들어갔다라는 판단이 있겠지만 그 시기가 왜 굳이 12월 달이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2월 달이 아니었어도 언제든지 뭐 1월 달, 2월 달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12월 달이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결국 최근에 로건 총재의 발언과 함께 살펴보면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게 시장 금리에 어찌 보면 충격이 있을 만한 알 수 없는 뭔가의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을 달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엿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한 달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1월 말에 있을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이거 외에는 딱히 뭐 이유를 찾을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장기물의 발행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위 약을 먼저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죠. 뭐 장기물이 발행 비중이 좀 늘어나서 시장 금리가 급하게 오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QT를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먼저 좀 내비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12월 FOMC 파월이 혼자 오버한 것으로 지금은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죠. 시장의 전망처럼 조기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가면서 정책금리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한 연준 위원들이 많았고요. 뭐 물론 뭐 실제 그렇게 단행할지는 뭐 추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역시나 경기 침체 가능성 다시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위기 보시는 것처럼 당장은 없겠지만 이 또한 올해 3분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장의 기대처럼 정책금리의 인하,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실물 경기 측면에서 빠르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여파가 얼마든지 유동성 부족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선행지수 많이 살펴보지만 이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표죠. 그렇긴 하지만 부정확하죠. 대신에 동행지수는 정확도는 높습니다만 이게 경기 침체 확인을 하고 대응하게 되면 시차가 늦게 되죠. 이미 진행된 후기 때문에 늦습니다. 따라서 동행지수로 놓고 지금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연은의 스테이트 경기동향지수가 있습니다. 이 주별로 변화율을 따져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주를 좀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경기 동행지수죠.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한 주는 25주, 5개 주가 있고요. 하락은 21개 주가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한 주가 더 많죠. 이 그림이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비롯해서 이렇게 주황색까지는 좀 하락한 주.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입이 시작되면 하락한 주가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은 상승한 주가 더 많은 부분 확인이 되죠. 그리고 동행지수가 또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동행지수가 또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은 선행지수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 파란 선은 동행지수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뒤이어서 동행지수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죠. 파란 선, 즉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우상향 중이지만 과거 경기 침체 패턴을 놓고 보면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 동행지수가 지금 우상향 중이지만 전월비 하락세로 피크아웃 할 때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점으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에 진입한 구간이 상당히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선행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 피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여전히 예전처럼 연준은 확인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는 필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과거 대부분의 통계처럼 그렇게 이번에도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3월 달이 되면 BTFP 1년이 됩니다. 23년 3월 13일 처음 시작을 했죠. 4.83%로 시작된 긴급대출 프로그램입니다. SBB 파산 이후 생긴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이 BTFP 관련해서 이 추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요 상반기 때만 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1조 1000억 달러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때까지는 BTFP 현황 추이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반부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BTFP 대출이 증가를 했지만 이게 사실 은행 유동성 문제가 아니죠. 실제 은행들의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1조 1천억 달러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되는 시기 이게 계속 우상향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반짝 고개를 든 것은 실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지중불이율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차익거래를 위한 은행들의 이런 꼼수입니다. 폭발적으로 또 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많은 은행들이 이 무위험 차익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엔 이미 한번 BTFP를 받았던 은행들, 즉 뭐 어차피 연준한테 낙인 찍힌 은행들이 그 뭐 조금 더 빌린 마당에 조금 더 빌려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종료 시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BTFP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BTFP가 아니더라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다른 프로그램, 뭐 상설 레포 기구라든지 재할인 창구라든지 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SBB 파산이 처음 나왔을 때 왜 이 은행은 재할인 창구나 연준의 상설 레포를 이용하지 않았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아마 긴급한 유동성 차입은 뭐 이렇게 그쪽으로 대체돼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 글쎄요, 뭐 파산까지 이뤄진 마당에 무슨 낙인 효과일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SBB 파산은 스스로 대처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다가 뭐 너무 빠르게 연준의 대처라든지 시장에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BTFP의 특징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를 해준다는 점이죠. 뭐 이것을 빼놓고 보면 사실 재할인 창구라든지 뭐 이런 상설 레포기구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채권 팔지 말라,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BTFP인데 이자가 거의 5%에 가깝죠. 이렇게 고금리로 조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싼 돈을 받아서 어디에 뭐 대출을 해주기도 힘들죠. 결국에는 뭐 돈 빼가는 거, 그거 막는 거에만 써야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지준불이율보다 더 높았을 때는 뭐 대출을 받을 용인이 사라졌지만 떨어졌을 때는 뭐 지급준비금에 넣어놓고 IRB 이자 차익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금리가 24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BTFP 금리다 결국엔 보시면 오버나잇 수합 이자에 10bp 더 플러스해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익 거래 기회도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금리로 어디 대출도 못 해주고 뭐 구조적인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BTFP가 종료된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예금에 대해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금리를 24년에는 내리긴 내릴 거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은행 유동성 사태는 지금 상황에서 진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굳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이 뭐 형성되었고 뭐 그런 와중에 이 BTFP를 연장할 이유는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네, 오늘 10년물 입찰 결과와 QT, BTFP 그리고 뭐 동행지수 관련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